어느 날 낯선 여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약속도 없었어요. 문을 열었는데 40쯤 돼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어요. 코트가 좋았어요. 외화 상점에서만 파는 코트. 그 여자가 절 위아래로 훑더니 한마디 했어요. 예쁘긴 하구나. 예전 같았으면 얼어붙었겠죠. 근데 저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다리 꼬고, 어머, 오실 줄 몰랐어요. 그 여자 눈이 흔들렸어요. 자기가 겁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근데 제가 안 떨어요. 2년이면 사람이 변하거든요. 보리차를 따라줬어요. 여유롭게. 그 여자가 누구였냐고요? 제 남자애. 아니, 저를 찍은 그 사람의 본처였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높은 간부가 여자를 찍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연애가 아니에요. 마트에서 물건 고르듯이 골라요. 공연장에서 저 여자하고 가리키면 끝이에요. 거절이요? 거절하면 저뿐만 아니라 가족까지 끝나거든요. 저는 23살에 찍혔어요. 만수대 예술단 무용수였어요. 무대 위에서 제일 빛나던 날. 그날이 제일 어두운 날의 시작이었어요. 처음엔 죽고 싶었어요. 근데 사람이 적응해요. 비단 이불을 덮고 일본산 화장품을 쓰고 배극 걱정을 안 하면 변해요. 저도 변했어요. 기사한테 반말하고 봉사원한테 손가락질하고 본처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을 정도로. 그런 제가 그 본처한테 목숨을 비치게 될 줄은 몰랐어요.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요. 분단의 이야기들 시작합니다. 저는 원래 춤추는 게 좋았던 아이예요. 좋았다기보다 춤출 때만 자유로웠어요. 북한에서 자유롭다는 말 함부로 쓰면 안 되지만 진짜 그랬거든요. 몸이 움직이는 건 누가 허락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팔을 뻗고 돌고 뛰는 건 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니까. 18배 만수대 예술단에 들어갔어요. 김정일 장군님 앞에서 공연하는 단체거든요. 전국에서 30명 뽑는데 그 안에 든 거예요. 아버지가 처음으로 제 손을 잡으셨어요. 군인이라 평소에 그런 거 안 하시는 분인데. 잘했다, 수진아. 그 한마디가 제 인생에서 가장 따뜻한 기억이에요. 그날 공연은 특별했어요. 김정일 장군님 생일 기념 축하 공연. 앞줄 세 줄은 전부 군복 아니면 인민복이에요. 별이 많은 사람들. 저 공연은 동무였어요. 혼자 추는 거. 단체 무용은 여럿이 맞춰야 하니까 눈에 안 띄거든요. 동무는 달라요. 조명이 나 하나만 비추니까. 근데 그날따라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공연 끝나고 분장실에서 화장 지우고 있는데 단장이 들어왔어요. 보통은 안 와요. 분장실까지. 그런데 문을 열더니 표정이 이상해요. 웃고 있는데 눈이 안 웃어요. 수진 동무 좀 나와보시오. 복도에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인민복 남자가 저를 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였어요. 단장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어요. 오늘 공연 잘했소. 윗분이 따로 인사하고 싶다 하시오. 윗분. 북한에서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여러분은 모르실 거예요. 기쁜 일일 수도 있어요. 근데 단장 표정이 그게 아니었어요. 검은 벤츠를 탔어요. 북한에서 벤츠 뒷좌석에 앉을 수 있는 여자는 2 종류예요. 아주 높은 사람의 부인이거나 아주 높은 사람이 부른 여자거나. 차가 어디로 가는지 물어보지 못했어요. 물어볼 분위기가 아니었거든요. 창밖으로 평양 시내가 지나갔어요. 대동강 물이 반짝이고 주체사상탑 불빛이 보이고 예뻤어요, 평양이. 근데 제 심장은 점점 빨라지고 있었어요. 보통강 근처 고급 초대소에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고 넓은 방에 남자 하나가 앉아 있었어요. 50살쯤.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눈이 차가웠어요.
웃고 있는데 차가운 눈. 그 사람이 저를 보면서 한마디 했어요. 오늘 춤 잘 추더구나. 칭찬이었어요. 근데 칭찬이 아니었어요. 품평이었어요. 시장에서 사과를 들어보고 이거 싱싱하구나 하는 것처럼.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거울을 못 봤어요. 분장실에서 화장을 못 지웠거든요. 초대소 화장대에 앉아서 거울을 봤는데 거울 속에 내가 낯설었어요. 아까까지 무대에서 빛나던 그 얼굴이 맞나 싶었어요.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냐고요? 말 안 해도 아시잖아요. 23살 여자를 밤에 초대소로 부른 50살 남자가 단지 이야기만 하려고 불렀겠어요. 다만 한 가지만 말할게요. 그 사람이 처음 한 말이 예쁘다가 아니었어요. 고맙다였어요. 오늘 와줘서 고맙다. 마치 제가 스스로 온 것처럼, 마치 제가 원한 것처럼 끌려온 건데 고맙다니. 그 한마디로 이건 강제가 아니라 동의였다는 걸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말할 수는 없어요. 단간부 급이었어요. 별이 많은 사람. 평양에서 벤츠를 탈 수 있는 급. 그 정도면 아시겠죠? 거절이요? 제 위에 단장이 있고 단장 위에 예술총국, 그 위에 당이 있어요. 그 간부는 당이에요. 저 혼자 끝나는 게 아니라 인민군 중자인 아버지 경력이 끝나요. 어머니도 언니도. 제가 싫습니다 한마디 하면 우리 가족 4명이 끝나요. 그래서 저는 한 번도 싫다고 말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첫 번째 목요일은 토할 것 같았어요. 초대소 화장실에서 거울을 봤는데 제 얼굴이 아닌 것 같았어요. 돌아가는 차 안에서 손이 떨렸어요. 두 번째 목요일은 덜 떨렸어요. 세 번째는 밥이 맛있더라고요. 소고기가 입에서 녹았어요. 북한에서 소고기를 일반 주민이 먹으려면 1년을 기다려야 해요. 저는 매주 먹었어요. 네 번째부터는요. 그 사람이 이름을 불러줬어요. 수진아. 처음으로. 보통은 이리 와 아니면 안 자거든요. 이름을 불러주는 게 솔직히 말할게요. 싫지 않았어요. 아, 이 사람이 나를 사람으로 보는 순간도 있구나. 그 착각이 편했어요. 5번째부터 제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차에서 내릴 때 기사한테 고개를 안 숙이게 됐어요. 예전에는 수고하셨습니다 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사가 문 여는 게 당연해진 거예요. 초대소 봉사원한테도 그랬어요. 물 좀 가져와. 반말이 나왔어요. 제가요. 장마당 어머니 옆에서 감사합니다 하며 자란 제가. 그 여자가 고개 숙이고 나가는 걸 보면서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위에서 눌리면 아래를 누르게 돼요. 그게 사람이에요. 저도 그랬어요. 2년쯤 지나니까 저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예술단 연습 가면 동료들이 저한테 말을 먼저 걸어요. 예전에는 같이 웃고 떠들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조심해요. 수진 동무, 오늘 컨디션 좋아 보이요. 말투가 달라졌어요. 제가 누구 사람인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아무도 대놓고 말 안 하지만 다 알아요. 복도에서 단장이 저한테 먼저 고개를 숙여요. 제 윗사람이. 그리고 저는 솔직히 말할게요. 그게 나쁘지 않았어요. 배급줄 안 서도 돼요. 특별 배급이 집에 와요. 어머니가 쌀 걱정을 안 하세요. 아버지 부대에 좋은 물자가 들어가요. 언니 남편이 평성에서 승진했어요. 우연이 아니에요. 다 연결돼 있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밤을 보내는 대가로 우리 가족 전체가 잘 사는 거예요. 처음엔 희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거래가 된 거예요. 거래라고 인정하는 게 더 편하더라고요. 희생자로 사는 건 괴롭지만 거래를 하는 사람은 적어도 주체적이잖아요. 그러던 어느 날이에요. 누가 날 찾아왔어요.
응접실에 여자가 앉아 있었어요. 코트가 좋았어요. 외화상점에서만 파는 코트. 저를 보더니 위에서 아래까지 천천히 훑었어요. 얼굴만 본 게 아니었어요. 화장, 손끝, 앉는 법, 눈빛. 제가 얼마나 오래 이 생활에 젖어 있는지 재는 눈이었어요. 얼굴은 반반하구나. 그 순간 알았어요. 본처? 예전에 저였으면 얼어붙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 맞은편에 앉았어요. 천천히. 그리고 다리를 꼬았어요. 그 여자가 눈썹을 아주 조금 움직였어요. 화를 낸 게 아니라 놀란 거였어요. 제가 예쁜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하다는 것에. 어머, 오실 줄 몰랐어요. 제 목소리가 생각보다 담담해서 저도 잠깐 놀랐어요. 본처는 바로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절 봤어요. 동무가 참 대담하구나. 내 남편 여자가 내 앞에서 다리를 꼬고 앉아? 그 말이 날카롭긴 했어요. 저는 웃었어요. 그 웃음도 진심은 아니었겠죠. 아주머니,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저도 원해서 이 자리에 온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은 서로 손해보는 거 없잖아요. 아주머니는 안 사람 자리 지키시고 저는 제 할 일하고 그 양반도 기분 좋고 지금 생각하면 그 말은 본처한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저 스스로한테 한 말이었어요. 이건 불행이 아니다. 이건 거래다. 나는 끌려온 피해자가 아니라 조건 좋은 자리에 앉은 사람이다. 그렇게 믿어야 버틸 수 있었거든요. 그 여자가 찻잔을 내려놨어요. 탁 하는 소리가 괜히 크게 들렸어요. 동무 나도 처음에 그렇게 말했소. 본처가 코트 단추를 천천히 만지작거리면서 말했어요. 나도 처음엔 동무 자리였소. 그 사람이 25살 나를 찍었을 때 나도 똑같이 생각했어. 서로 손해볼 거 없다고. 내가 뭘 잃겠냐고.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근데 동무. 질리면 끝이요. 질리면 끝. 그 여자는 소리치지 않았어요. 욕도 안 했어요. 근데 그 말이 욕보다 더 아팠어요. 왜냐면 그건 저주가 아니라 경험담이었거든요. 그 사람이 새 여자를 고르는 순간 동무한테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 특별 배급도 승진도 이 초대소도 하룻밤에 다 사라져. 운 좋으면 지방으로 쫓겨나고 운 나쁘면 교화소. 그 여자는 웃고 있었어요. 이 여자가 나를 때리러 온 게 아니구나. 경고하러 왔구나.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제일 무서운 건 그 생활에 맞들이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거요. 바깥이 무서워져. 추운데 다시 나가는 게 무서워져. 세장 문이 열려 있어도 안 나가는 새 되는 거요. 그 말을 듣는데도 저는 끝까지 웃는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걱정 마세요, 아주머니. 그렇게 말했죠. 당당하게. 아무렇지 않은 척. 근데 문이 닫히고 그 여자가 나간 뒤에야 알았어요. 제가 보리차 잔을 너무 세게 쥐고 있었다는 걸.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데도 들키기 싫어서 저는 한참 동안 그 손을 무릎 밑으로 숨기고 있었어요. 본처가 다녀간 뒤에도 저는 안 변했어요. 아니, 변하기 싫었어요. 인정하기 싫었으니까. 그 여자 말이 맞다는 걸. 목요일은 계속됐어요. 벤츠는 왔고 소고기는 나왔고 수지나 소리도 들렸어요. 가끔은 그 사람이 일이 안 풀린 날에 술을 많이 마시고 저한테 화를 냈어요. 그런 날은 이름 대신 야가 나왔어요. 근데 다음 날이면 꼭 뭘 사다 줬어요. 중국산 비단 원피스, 일본산 핸드크림. 때리고 선물 주는 거 남한 드라마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디나 똑같아요. 위에 있는 사람은 처음이었어요. 목요일인데 차가 안 온 거예요. 2년 반 동안 한 번도 안 빠졌거든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명절에도 그 검은 벤츠는 항상 왔어요. 근데 그날은 안 왔어요. 1시간 기다렸어요. 2시간. 전화도 없었어요. 다음 목요일에도 안 왔어요. 그 다음 주에 예술단에 출근했는데 분위기가 이상했어요. 사람들이 저를 안 봐요. 아까까지 먼저 인사하던 동료들이 고개를 돌려요. 단장이 복도에서 저랑 마주쳤는데 1달 전만 해도 먼저 고개 숙이던 사람이 그냥 지나갔어요. 눈도 안 마주치고. 북한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끝났다는 뜻이에요. 일주일 뒤에 소문이 돌았어요. 그 사람, 반당 종파행위, 숙청? 자세한 건 몰라요. 알 필요도 없었어요. 북한에서 숙청되면 그 사람만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이 다 사라져요. 비서, 운전기사, 측근, 그리고 여자들. 본처 말이 떠올랐어요. 질리면 끝이요. 하룻밤에 사라져요. 질린 게 아니라 숙청이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어요. 아니, 더 나빴어요. 특별 배급이 끊겼어요. 하루아침에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수진아, 이번 달 쌀이 안 왔다. 아버지 부대에 물자도 끊겼어요. 언니 남편도 해고됐어요. 제가 누렸던 모든 것이 한 주 만에 전부 사라졌어요. 바람 빠지는 것도 아니고 칼로 자른 것처럼 딱 끊긴 거예요. 그리고 보위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수진 동무 확인할 것이 있소. 내일 오전 10시까지 출두하시오. 출두.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확인이 아니에요. 조사예요. 그 간부 주변 사람을 전부 털겠다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여자였으니까 뭘 봤는지, 뭘 들었는지, 누구를 만났는지 다 캐겠죠. 잘 되면 풀려나고 안 되면 교화소예요. 가족도 같이. 그날 밤 집에 돌아왔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감자국을 끓이고 계셨어요. 특별 배급 끊기고 나서 다시 감자예요. 어머니 등이 작아 보였어요. 아버지는 방에서 라디오 듣고 계셨고요. 2분 다 모르셨어요. 딸이 내일 보위부에 불려간다는 걸. 방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일본산 화장품은 아직 화장대에 있었어요. 세장문이 열린 게 아니었어요. 세장이 부서진 거예요. 근데 바깥이 더 무서운 거예요. 부서진 세장 밖에는 보위부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때 전화가 왔어요. 모르는 번호. 받았더니 본처였어요. 딱 한마디. 동무, 중국으로 가야 하오. 새벽에 간단한 짐만 챙겨 약속 장소로 나오시오. 끊겼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 여자 말을 들어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가방 하나를 쌌어요. 화장대 거울을 마지막으로 봤어요. 일본산 화장품은 놔두고 갔어요. 가져간 건 하나. 어머니가 싸준 감자 3개. 새벽 3시에 집을 나왔어요. 감자 3개, 옷 2벌. 그게 전부였어요. 어머니 방 앞에서 멈췄어요. 들어가면 못 나올 것 같아서 그냥 걸었어요. 약속 장소는 평양역 뒤편 골목이었어요. 본처가 서 있었어요. 옆에 여자애가 하나. 21~22살쯤. 눈이 커요. 겁에 질려 있었어요. 딸이구나. 왔소. 그것뿐이었어요. 반갑다는 말도 설명도 없이 화물차 짐칸에 올라탔어요. 사과 상자 사이에 몸을 끼웠어요. 차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어깨만 떨면서 본처가 딸 입을 손으로 막았어요. 은서야, 소리 내면 죽어. 저는 그 2 사람을 보면서 참다 물었어요. 아주머니, 솔직히 말해줘요. 왜 저를 데려가는 거예요? 본처가 저를 봤어요. 어둠 속이라 표정은 안 보였지만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동무한테 마음이 있어서 그러는 거 아니요. 그럼 뭔데요?
동무 내일 보이부 출두하면 뭐라고 할 거요? 아무 말 안 하죠. 모른다고 하면. 그녀는 차가운 목소리로 제 말을 끊었어요. 하루요. 잘 버텨봐야 이틀. 그 안에 입 열려요. 모른다고 버티는 사람 보이부에서 못 봤소. 동무 입에서 내 이름이 나오면 즉시 체포요. 내가 동무를 찾아간 것, 초대소에서 만난 것, 오래 있지 말라 한 것 전부 나와요. 아마 우리가 무슨 계략을 짠 거 아니냐고 추궁할 거요. 혹시 함께 도모한 것 아니냐. 이렇게 되는 거요. 담배 연기처럼 차가운 입김이 보였어요. 나는 지금 은서 데리고 나갈 준비를 하고 있소. 브로커 되고 돈 빼고 루트 잡아놓은 거요. 근데 동무가 보이부에서 입을 여는 순간 내 이름에 체포 명령이 떨어져요. 내 계획이 물거품이 되는 거요. 그러니까 저를 데려가는 게 동무가 이 나라에서 사라져야 내가 움직일 수 있어요. 동무가 잡힌 채로 있으면 내 시간이 하루하루 줄어드는 거요. 오늘 밤이 마지막이요.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나를 구하는 게 아니었어요. 나를 증발시키는 거였어요. 내가 없어져야 이 사람들이 사는 거. 솔직히 동무 미웠소? 본처가 말했어요. 근데 미운 거랑 죽으라는 건 다른 거요. 차가 덜컹거렸어요. 은서가 아직 울고 있었어요. 제가 그의 손을 잡았어요. 차갑더라고요. 본처가 그걸 봤어요. 한참 뒤에 작은 목소리로 은서가 동무 닮았소. 눈이 똑같아. 이 나라에서 예쁘면 죄요. 이 애도 찍힐 거요. 내가 막을 수 없소. 이 안에서는 그때 알았어요. 계산이 전부가 아니었어요. 이 여자는 자기 딸이 나처럼 되는 게 보이부보다 숙청보다 교화소보다 더 무서웠던 거예요. 아주머니. 뭐요? 저 그때 심하게 말한 거. 죄송해요. 사과는 나만 가서 하시오. 여기서 하면 배부르지도 않아. 새벽 5시. 함경도 어느 강가. 브로커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본처가 남편 몰래 숨겨둔 외화 미화 3,000달러를 건넸어요. 강이 좁았어요. 20m도 안 돼 보이는데 물이 검었어요. 3월 새벽 얼음장이었어요. 은서 손을 잡고 물에 들어갔어요. 본처가 뒤에서 따라왔어요. 발밑돌이 미끄러웠어요. 반쯤 건넜을 때 은서가 미끄러졌어요. 본처가 뒤에서 입을 막고 저는 허리를 잡았어요. 불륜녀와 본처와 딸이 한 남자를 사이에 두고 미워했던 두 여자가 그 남자가 사라지니까 서로밖에 없는 거예요. 중국 땅을 밟았을 때 아무도 울지 않았어요. 본처가 젖은 코트를 짜면서 여기서부터는 각자요. 동무는 남한으로 가시오. 우리는 단둥에서 길을 찾겠소. 아주머니, 남한에서 다시 만날 수 있을까요? 본처가 웃었어요. 처음 보는 웃음이었어요. 동무 남한 가면 미용실이나 하시오. 은서가 찾아가게. 중국에서 헤어졌어요. 본처와 은서는 단둥에 남았고 저는 브로커를 따라 동남아로 갔어요. 태국 난민 캠프에서 석 달, 한국 대사관에서 2달, 서울 땅을 밟기까지 반년이 걸렸어요. 하나원에서 적응 교육을 받았어요. 처음 서울거리에 나왔을 때 사람들이 다 예뻤어요. 화장도 예쁘고 머리도 예쁘고. 근데 아무도 안 쳐다봐요. 길에서 예쁜 여자를 봐도 아무도 찍지 않아요. 그냥 지나가요. 그게 얼마나 신기한지 몰라요. 미용학원에 등록했어요. 이유요? 잘하는 게 그거밖에 없었거든요. 사람 얼굴 만지는 거, 예술단에서 분장 서로 해주면서 배운 거, 학원비는 정착금으로 냈어요. 6개월 과정, 졸업하고 작은 미용실에 취직했어요. 월급 150만 원. 초대소에서 한 끼 소고기 값도 안 되는 돈이었지만
그게 제 돈이었어요. 처음으로. 누가 줘서가 아니라 제가 번 돈. 3년 뒤에 제 가게를 냈어요. 서울 변두리. 6평짜리. 거울 3개. 의자 2개. 간판은 제가 직접 골랐어요. 글씨체도 색깔도 위치도. 북한에서는 한 번도 못 해본 거예요. 제가 고른다는 거. 손님이 오면 항상 물어봐요. 어떤 스타일 하고 싶으세요? 그 질문을 할 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요. 저는 23살부터 30살까지 단 한 번도 그 질문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뭘 입을지, 어디 갈지, 누구를 만날지 전부 다 정해져 있었어요. 남한에서는 파마를 할지 커트를 할지도 본인이 골라요. 그게 자유예요. 거창한 게 아니에요. 가게에 거울이 3개 있잖아요. 손님들이 거울 보면서 웃어요. 어머, 예쁘다. 그거 볼 때마다 예술학원 시절 거울이 떠올라요. 그때 저도 거울 보면서 웃었거든요. 땀 흘리면서 빛나던 그 얼굴. 지금 제 거울 속 얼굴은 그때만큼 빛나지는 않아요. 주름도 생겼고, 눈밑도 꺼졌고. 근데요, 눈이 웃고 있어요. 웃는 이유를 다시 찾았거든요. 아, 은서요? 작년에 한국으로 왔어요.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더니 여자애가 하나 들어왔어요. 눈이 커요. 강 건널 때 제 손을 잡았던 그 손으로 머리카락을 넘기면서 말했어요. 언니, 머리 좀 예쁘게 해줘요. 울었어요. 둘 다. 본처 언니요? 아직 못 왔어요. 단둥에 있다는 소식만 들었어요. 살아있대요. 그것만으로 지금은 됐어요. 가끔 가게 문 닫고 거울 앞에 앉아요. 불 끄고 혼자. 거울 속에 제가 보여요. 6평짜리 가게 주인. 대단한 것도 없고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이 가게는 제가 골랐어요. 이 거울은 제가 샀어요. 내일 뭘 할지도 제가 정해요. 이 나라에서는 제가 고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분단의 이야기들은 앞으로도 국경 너머의 사람들, 그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